법정 안에 앉아서 명태균의 증언을 듣고 있자니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증언대를 비추는 가운데 이 남자는 또다시 자신의 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입을 열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명태균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요. 자신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중계했으며 권력의 핵심부와 직접 소통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권력의 내밀한 부분을 들여다본 특권층인 양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정에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 정반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블로거로서 수많은 반전과 스캔들을 목격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말을 뒤집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증인이 말을 바꿨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편의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입장에 따라 기억을 선택적으로 꺼내고 감춥니다. 권력에 가까울 때는 그 관계를 자랑하고 권력이 위태로워지면 모른 척합니다. 명태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자신의 형량을 걱정하며 증언대에 서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이 재판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증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진실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입니까? 저는 수년간 정치를 관찰하면서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권력 게임에서 진실이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상황에 따라 휘어지고 접히고 때로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명태균의 변절은 이런 정치적 진실의 본질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왜 명태균은 처음에 그렇게 자신 있게 권력층과의 관계를 주장했을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나는 대통령 측근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그에게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그를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고 어쩌면 실제로 돈과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법정에 서게 되자 그 자랑스러운 연결고리는 갑자기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기억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편의적 기억의 메커니즘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명태균에게만 화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이 게임의 한 플레이어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 자체입니다. 우리 정치 문화는 권력 주변에 항상 이런 중개인들이 존재하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직책도 없이 권력을 거래하고 영향력을 팔고 필요할 때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정에서 명태균을 보면서
저는 자문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직하게 진실을 말했을까요? 아니면 저 역시 생존을 위해 말을 바꿨을까요? 이것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도덕적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결국 명태균 사건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정치에서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권력이 관여된 사건에서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관적입니다. 명태균의 증언이 계속 변하는 한 진실은 영원히 안개 속에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짜 비극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정확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진실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4년 한국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증언되는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 생존 전략을 펼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저 관객석에 앉아 이 불확실한 드라마를 지켜볼 뿐입니다. 저는 누가 실수 한번 안 해봤겠습니까? 오해받을까봐 부인하는 거 이해합니다 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논리입니다. 처음에는 선물을 받은 적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깐 빌린 것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건 가짜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네, 받았습니다가 되었습니다. 이 언어의 소용돌이를 지켜보면서 저는 권력에 익숙한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샤넬 가방 하나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 몇백만 원짜리 가방 가지고 뭘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방의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선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정치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권력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샤넬 가방은 그냥 가방이 아닙니다. 반 클리프 주얼리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런 명품들은 모두 권력 관계의 상징이자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대통령 영부인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선물한다는 것의 의미를요.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설령말로는 부인하더라도 그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식 직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녀는 제2의 권력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물은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접근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사회의 오래된 문화를 봅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명절이면 선물 세트를, 결혼식에는 축의금을, 승진하면 축하 선물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권력자에게 주는 선물은 다릅니다. 그것은 문화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변명을 들어보면 흥미롭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마치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거절하기 어려웠을까요?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수십 명의 보좌진을 거느린 사람이 정말로 명품 가방 하나를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돌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그녀의 대응 방식이 계속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완전 부인, 다음에는 부분 인정, 그 다음에는 정당화, 마지막에는 인정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위기 관리 전략입니다. 증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김건희 여사가 처음부터 내받았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비판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길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약점이 드러나고 그 약점은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국 정치의 이중잣대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야당 정치인의 배우자였다면요, 여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대로 이것이 여당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의 잘못은 작게 보고 상대편의 잘못은 크게 봅니다. 하지만 저는 블로거로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숨기고 부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명품이 상징하는 권력 관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보여준 불투명함과 변명의 연속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영부인이라는 위치는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적인 역할을 수반합니다. 그 역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 중 하나는 국민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샤넬 가방 하나가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역설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작은 것도 중요합니다. 디테일이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력자가 작은 것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큰 일에서도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선물들, 더 많은 관계들, 더 많은 진실들이 아직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2023년 3월 어느 날 김건희 여사는 건천궁을 방문했습니다. 건천궁은 조선 왕조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그 방문 다음 날 그녀의 사무실은 문화재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왕실 스타일로 재현된 공예품 구점을 빌려달라고 말입니다. 이유는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 행사에 전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시작됩니다. 그 공예품들이 실제로 어디에 전시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행사였는지, 누가 보았는지, 언제 전시되었는지 모든 것이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그 공예품들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해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마음,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감정,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치 관찰자로서 저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 국가의 물건을 빌릴 때 그것은 어떤 자격으로 빌리는 것입니까? 시민으로서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상징으로서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공적인 목적이라면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대여 신청서, 전시계획서, 보완대책, 반환 일정, 이 모든 것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런 공식적인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적인 목적이라면 더욱 문제입니다. 국가문화재는 개인의 감상을 위해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영부인이라 해도 말입니다. 문화재는 국민 모두의 것이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봅니다. 바로 특권의 모호함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공과 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공적인 일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사적인 일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공적 자원을 사용합니다. 건천궁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고종 황제가 머물렀던 곳이고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과 자부심이 함께 새겨진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서 영부인이 공예품을 빌렸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빌린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존중하는가, 아니면 소비하는가, 보존하는가, 아니면 이용하는가.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문화재청의 역할도 의문입니다. 그들은 왜 이 대여를 승인했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영부인의 요청이라는 압력 앞에서 원칙을 굽혔습니까? 만약 일반 시민이 같은 요청을 했다면 승인되었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의 본질입니다. 특권은 법으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의 틈새에서 절차의 모호함 속에서 작동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당신이니까 라는 식의 예외가 쌓이면서 특권은 공고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9개의 공예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언제 반환될 예정입니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이 9개의 공예품 외에 얼마나 많은 국가 자원이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작은 예외들이 쌓여서 큰 특권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의 문화적 취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문화재를 마음대로 다루는 권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문화재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누구의 승인하에 대여가 이루어졌는지, 그 공예품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왜 아직 반환되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앞으로는 누구든, 심지어 대통령 가족이라 해도 국가문화재를 빌릴 때는 명확한 공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여 목적, 전시 장소, 기간, 보안 대책, 이 모든 것이 문서화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문화재는 권력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유산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입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권력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권천궁의 9개 공예품은 작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권력과 공공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권력이 투명해질 때까지, 특권이 사라질 때까지, 국가의 자산이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것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전환길이라는 유튜버가 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친정부 성향의 유튜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방송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한다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잡아서 나무에 묶는 사람에게 10만 달러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반쯤은 농담, 반쯤은 진담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언어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말의 속도가 이성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문장이 클릭 한 번으로 수만 명에게 전달됩니다. 리트윗, 공유, 댓글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맥락은 사라지고 분노만 남습니다. 전환길이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귀에 직접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중 단 한 명이라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선동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변명도 교묘합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마치 자신은 그저 메신저일 뿐이고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것은 다른 누군가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는 이미 그 메시지의 확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사회의 위험한 흐름을 봅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향한 증오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은 다릅니다. 정치적 비판과 폭력 선동은 다릅니다. 문제는 유튜버나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아닙니다. 문제는
증오가 정상화되고 합법화되는 방식입니다. 저쪽 편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이 용인됩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비인간화하고 결국에는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까지 암묵적으로 승인됩니다. 저는 정치 블로거로서 수많은 진영 논리를 목격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자기 편의 잘못은 작게 보고 상대편의 잘못은 크게 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본성이 폭력적 언어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슬픈 것은 한때 가짜뉴스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혐오 발언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의 진실성을 따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정의 정당성도 따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공간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명성, 거리감, 즉각성,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화면 뒤에 숨어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 말이 가져올 결과를 직접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의 말도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증오는 오프라인에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농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행동의 정당화가 됩니다. 저는 전환길의 발언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발언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폭력을 암시하는 언어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언론인과 인플루언서들은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일반인의 말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수만 명이 듣고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신중해야 하고 더 책임감 있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또한 플랫폼의 책임도 묻고 싶습니다. 유튜브는 이런 콘텐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알고리즘은 이런 혐오 발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했습니까? 수익화는 계속 허용되었습니까? 기술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와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위험한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 차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열띤 토론도 필요합니다. 비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폭력의 언어로 변질될 때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증오사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반대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한 명의 관찰자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을 더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바위처럼 무겁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전환길의 발언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정치 담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을 암시하거나 조장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성의 선을 넘는 것입니다. 언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저는 우리가 증오의 언어가 아니라 존중의 언어를, 폭력의 수사가 아니라 대화의 문법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증오가 쌓였고 너무 깊은 분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혐오 발언을 거부하는 것에서, 한 플랫폼이 폭력적 콘텐츠를 제재하는 것에서, 한 사회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기록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블로그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더 관용적이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